예, 차이나TV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금융투자 신흥국 투자전략팀 김경환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제 인민은행의 지준율 인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강력한 이제 부양책이 G2국가 중에서 중국에서도 나온 거죠.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어제 인민은행 지준율 인하 어떤 그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어제 신천 창업판이라든지 이런 쪽 3%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일단 팩트만 좀 평가해 드리면 사실 지난주에 있었던 중국의 공무원 회의에서 리커창 총리가 어느 정도 지준율 인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좀 했었었고, 항상 이 언급이 되면은 대부분은 이제 인하를 했습니다만 그 시차라는 게 항상 존재했는데 이걸 생각보다 좀 빠르게 결정한 다음에 3일 만에 이제 인하를 했고요. 무엇보다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저희가 지준율 인하를 한 거는 마지막 2020년 4월 정도였지만 사실 전체 은행권 대상으로 한 건 2019년 9월 이후에 처음이라서 전면적인 인하라고 저희가 평가를 좀 하고 있고, 장기 유동성이 좀 많이 공급이 되고 또 6월 달에 그 중국의 통화량이나 대출 증가를 상당히 좋게 나왔었기 때문에 좀 의외라는 반응이 좀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서프라이즈로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소위 이제 우리가 중국 하게 된다면 코로나19 위기에서도 가장 빨리 벗어난 나라다, 경제 성장률도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 시점에서 부양책이 나왔단 말이죠. 그 의미를 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단 시장에서 사실은 성장률이나 이런 쪽에서 좀 이제 베이스에 의해서 좀 높게 나왔던 측면이 있지만, 중국 정부가 가장 우려했던 거는 사실 심각한 어떤 실물 경제 우려 이런 거라기보다는 좀 불균형한 회복에 대해서 일단 1차적으로 좀 고민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근에 그 중국의 상반기 수출이나 산업 생산, 특히 제조업 경기 이런 거는 여전히 2019년 추세를 상회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제조업 중심으로 해서 이제 중장기 대출 수요도 좋은 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상반기에 이제 수출 생산이 어느 정도 이제 정점 통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반기 좀 둔화가 될 것이고, 특히나 최근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전방 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는 이미 알려진 바인데요. 이런 측면에서 물가가 이제 그 어떤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상품 가격이 내려오기 전까지를 기다리기보다는 일단은 불균형한 회복을 조금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측면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하반기에 중국 정부가 탈탄소 정책, 그러니까 탄소 중립 정책도 해야 되고 캐펙스 투자를 하고자 하는 제조기업들 많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공급 이슈로 인해서 상품 가격 상승이 빠르게 안 내려온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이 생산자 물가 상승이 소비자 물가로 바로 이제 이전되거나 이렇게 전가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고려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무엇보다 상반기에 중국의 통화량이나 대출 증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급락을 이미 한 번 했거든요. 그래서 좀 여유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지준율 인하 카드가 증시에는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추가적으로 인하할까 안 할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은데, 7월 말에 중국이 분기마다 하는 최고 수뇌부 회의가 중앙정치국 회의라는 게 있는데, 아마 이 7월 말 회의를 앞두고 이 조치를 취했다는 것 자체가 7월 말 회의에서 하반기에 어떤 정책 기조를 얘기할 때 통화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완화적으로 가겠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줄 가능성이 높고, 추가적으로 중국 정부가 이런 논리로 했다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크게 나쁘지 않지만 좀 더 어떤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구간이라고 가정한다면 추가 인하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 유동성 기대감이 계속 높아질 거로 생각합니다. 저희는 최근에 나오고 있는 중국의 빅테크 산업에 대한 규제나 교육 규제 이런 쪽이 있는데, 산업 규제는 당분간 좀 계속 타이트할 걸로 보고 있고, 거시정책 환경은 상대적으로 이제 완화적인 그런 환경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4분기 정도면 중국의 통화량이나 대출 증가 이런 같은 것들이 상반기 급락 이후에 3분기 횡보, 4분기 반등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이런 유동성 증가율이 반등할 때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았고, 현재 실적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여전히 고공행진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혜군들은 저희는 이제 여전히 제조업 캐펙스 관련, 이런 중장기 대출 지원 관련해서 중국의 어떤 신재생이라든지 친환경 쪽, 그리고 전기차, 또 반도체, 소부장 이런 쪽에 추천을 드리고, 또 최근에 좀 주가 부진했었던 컨택 소비주, 외식, 레저, 면세 이런 쪽에
반등이 하반기에 좀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추가 지준율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유동성 공급과 함께 4분기 반등에 대해서도 한번 기대감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저희가 사실 어제 이 시간에서도 잠깐 다루긴 했습니다. 중국 금융당국이 어떤 해외 상장, 해외 IPO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더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고, 그 중심에 이제 지금으로서 디디 출싱이 있는 건데, 그 영향력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전반적인 빅테크 기업들의 규제로 간다면 역시 증시도 좀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데요.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어제 다루셨다고 하니까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최악의 시나리오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점검을 해드리고자 하고, 기본적으로는 정책을 계속 보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작년 12월부터 빅테크 관련해서 이제 반독점법이라든지 또 올해 6월 달에 이제 통과된 데이터 보안법, 안보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망들이 좀 깔려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상장을 택한 띠리 출싱이 상당히 조금 괘씸죄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지난주에 외국인들의 이제 상황을 보면은 어떤 상반기 이미 1분기 이후에 항생테크나 빅테크들의 이제 급락 이후의 주가에 뭔가 덜 반영됐던 것들이 뭐가 있지 않나 이렇게 찾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거기에는 좀 구조적인 불확실성 중에서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도 좀 자리 잡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방금 팀장님께서 구조적인 불확실성이라는 말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말씀하셨던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어떤 리스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2000년대 초반부터 처음 그 빅테크 기업들이 민영 기업들이죠. 민영 인터넷 기업이나 교육 기업들, 소위 말해 중국 내에 있을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를 법적으로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해외 상장, 역외 상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1차 목적지는 미국의 ADR 방식, 그리고 홍콩 역시도 역외로 이제 이런 시도를 했었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택해되는 지배구조 방식이 결국에 VIE라고 해서 이제 가변 이익 실체라고 해서,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만 말 그대로 좀 껍질을 세워놓고 그 껍질의 기업을 상장을 시킨 후에 껍질 기업이 다시 대출 형태로 해서 본 회사에다가 이제 자금을 이제 조달하게 하는 방식인데요. 사실은 중국과 미국이 사이 좋을 때 미국 입장에서는 인정을 한 구조고, 중국은 암묵적으로 그냥 반대나 어떤 찬성도 하지 않았던 구조인데, 사실은 이번에 7월 6일 날 중국 당정이 발표한 증권 위법 활동에 대한 엄벌 관련 의견을 보면은 역외 상장 중국 기업에 대해서 관리 감독 강화, 그리고 데이터 안전 관리 강화, 그 역외 상장 관련된 특별 규정을 수정한다는 얘기가 좀 있는데요. 이게 뭐 데이터 관련 이슈도 될 수 있고 상장 금지가 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이 VIE라는 방식을 통해서 상장한 역외 이제 홍콩이나 ADR 기업들에 대해서 혹시 지배 구조를 건드리면 어떡하나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참고로 한 240개 정도 되는 미국 상장 중국 기업들은 전체가 이런 구조로 상장을 했고, 홍콩 같은 경우는 MSCI 차이나라는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에 들어가는 홍콩 기업들의 경우에 한 50% 가까이가 이 지배구조를 좀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6일날 발표한 이 주권 위법 행위나 이런 쪽에서 혹시 관리 강화 측면에서 해당 이 지배구조를 건드리거나 이 지배구조 관련된 어떤 데이터 전송이나 혹은 자금 세탁 이런 것들을 이제 혹시라도 건드리면 어떡하나라는 요구들이 많아서, 지난주에도 저희가 고객 요구에 따라서 이런 관련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을 사실 좀 뽑아드린 측면이 있어서, 이런 구조적인 불확실성이 좀 구조적으로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불확실성 같은 경우에 얘기를 뭐 하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또 미중 무역 전쟁 얘기까지 가는 상황인데, 그러면 중국의 해외 상장 규제가 앞으로 조금 더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증시 대응 방안은 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 현재는 미중 관계 관련해서 파생됐을 수도 있는 이슈지만, 지난주에 급락,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은 좀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만, 지난주의 경우는 여기 중국 당국 스탠스를 더 무서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중 관계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이제 마지막 막바지에 이제 회계 관련해서 강화하면서 그 중국이 이제 약간 열애됐었던 그 실적이나 이런 쪽에서 데이터를 넘기는 거에 대해서 조금 배제했던 거를 이제는 이제 받아야 된다. 그래서 2024년까지 미국 상장 중국 기업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상폐시켰다. 뭐 이런 엄포에 대해서 사실 시장이 처음에 우려를 했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지배구조라든지 데이터 관련해서 중국 정부가 먼저 나서서 상장을 제한하는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시장이 좀 우려할 수는 있는데 일단 오늘도 지금 홍콩 증시가 텐센트나 빅테크 이런 주가가 이제 갑자기 이제 급등을 한 이유는 일부 이제 인수합병건이나 이런 개별적인 기업에 대해서 다시 또 완화적인 좀 뉴스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당국 정책에 따라서 좀 등락 가능성이 있어서 미중 관계보다는 중국 정부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어쩔 수 없이 좀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일단 투자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중국 정부가 이번 6일 날 발표한 뭐 증권 위법 행위 관련해서 VI 지배 구조에 대한 얘기를 특별히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 정부가 요거 관련해서 언급이 있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특별한 이런 언급이 없다면 당분간 투자 심리가 지속적으로 회복되긴 좀 쉽지 않을 거로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여전히 가격보다는 정책의 방향성을 좀 고려하신 투자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빅테크 기업들을 이번에 혹시 어떤 반등이 있다면 좀 줄이는 계기로 삼는 것도 전략적으로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VI 구조를 앞으로 좀 업데이트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노출도가 또 작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VI 지배 구조로 상장을 했지만 VI 구조를 통한 자금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자산 대비 비중이 낮은 기업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뭐 JD라든지 메이투안이라든지 샤오미라든지 텐센트라든지 몇 개 빅테크 기업들의 좀 노출도가 낮기 때문에 굳이 이제 저희가 개별 종목을 본다면 그런 쪽으로 좀 압축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는 저희는 본토를 좀 선호하는 3분기 전략을 유지하고 있고 본토의 일부 과창판이나 창업판의 과열 요인이 있긴 합니다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과열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있고요. 홍콩은 항생테크 지수로 불리는 빅테크가 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많은 인덱스의 경우에는 상승 시엔 줄이고 현재로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전략을 좀 계속 권고를 드리고요. 시기적으로 보면 올해 11월쯤이 이제 당대회가 이제 이번 임기 5년의 마지막 당대회가 있고 그때까지는 최소한 지금 현재 정책 의지가 굉장히 강할 수 있고 당국의 그 의견에 따라 등락이 좀 반복할 수 있는 높은 변동성 구간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중국 정부가 육성하고자 하는 그 반도체나 소재 장비 부품, 그 신재생 쪽 그리고 덜 오른 컨택형 소비재 이런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갖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력과 또 증시별로 투자 포인트들을 짚어줬는데 역시 처음과 끝은 중국 정책에 대한 어떤 스탠스를 좀 유심히 잘 살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뉴스는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서 따라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금융투자 신흥국 투자전략팀의 김경환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